예, 방북 이틀째를 맞은 우리 측 선발대가 오늘 남북 공동훈련이 예정된 마식령 스키장 관련 시설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내일은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북측 선발대와 함께 우리 측으로 넘어옵니다. 한편 올림픽 개막 전날인 2월 8일 강릉에선 북한 예술단 공연이, 평양에선 건군절 대규모 열병식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 측의 의도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김진문 세종연구소 개건연구위원, 김영덕 한반도 평화번영연구소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이제 우리 측 선발대가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금강산을 둘러봤고요. 어제 오후 늦게부터 마식령 스키장을 둘러보고 있다는 소식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번 행사가 우리 측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선발대에 가서 지금 여러 가지를 꼼꼼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좀 점검해야 할 것도 많고 북측이 얼마나 정도 협조를 하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점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우선 크게 우선 그 마식령 스키장은 우리 이제 공동 훈련을 하겠다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마식령 스키장의 어떤 스키장 시설, 이제 훈련하는 어떤 시설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선수단이 북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해서 이동하는데 그걸 비행기로 갈 거냐, 배로 갈 거냐, 아니면 육로로 갈 거냐, 또 그다음에 숙소는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전반적인 걸 점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제 뭐 들어가서 보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갈마 비행장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이제 육로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측에서는 항공편을 이용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뭐 시간이 빠듯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동 훈련을 하더라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가 예전에 이제 군 비행장으로 현재도 쓰고 있는 걸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우리 민항기가 그쪽에 착륙을 한다,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북한은 그 갈마 비행장 말고도 모든 비행장이 군용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중국도 사회주권은 과거에 다 그래왔고요. 근데 갈마 비행장은 과거에 군용 비행장으로 쓰던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평양 수완 비행장 당연히. 근데 지금은 약간은 그쪽에서도 약간 관광을 통해서 경제 개발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갈마 비행장을 좀 개축한 것 같고요. 이참에 북한도 우리가 개방 의지를 좀 피력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또 접근성도 상당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육로로 가는 건 도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금강산까지는 연결이 잘 돼 있으나 금강산 이후로부터 마식령까지는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갈마 비행장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갈마 비행장에도 굉장히 신경 쓰고, 물론 원산 전반적 그 금강산 지구를 할지 원산 지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면서요. 뭐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요? 북한 내에서도 원래 그 원산 지역은 관광 도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관광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행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마식령 스키장도 그렇고 그 금강산도 그렇고 특구로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북미 관계 때문에 그 관광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타개의 일환으로 아마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원산이라는 데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김정은이 고향입니다. 이제 김정일이 생존 시에 김정일 특각이라 그러죠. 이제 별장이 뭐 39개에서 한 45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전국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김정일이 가장 선호했던 게 바로 원산의 갈마 반도에 있는 그 특각입니다. 특각. 거기서 이제 상주하다가 결국 고영이하고 거기서 애를 다 낳고 거기서 김정은이가 자랐습니다. 김정은이 강원도 사람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죠. 강원도 사람들을 뭐 중용한다 이런 뭐 그런 강원도 소문도. 정신 얘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그 강원도가 나온 겁니다. 근데 시설도 굉장히 좋고요. 뭐 들리는 과거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원산 앞바다 바다 밑에 그 터널이 유리 터널이 있어가지고 그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섬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설도 거기 있다, 이런 정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잘 돼 있는데 이제 김정일이 죽고 나서 자기가 집권을 하고 나서 맨 처음으로 시도한 게 그 관광 사업이 가장 그래도 체제에 덜 위험 부담이 덜 되니까 그래서 평양에서 먼 동쪽 관광 벨트를 만들려고 했죠. 그게 이제 금강산, 마식령 스키장, 원산 명사십리, 그다음에 저 위에 올라가면 칠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두산까지 가는 그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마식령 스키장을 건설했고 원산에 이제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집중 개발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군 비행장 중에서 갈마 비행장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행장은 순환 비행장 이외에는
자동 이착륙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계기 장치가. 그리고 비행장 자체가 콘크리트로 돼 있어가지고 콘크리트는 세월이 오래되면 이제 이 양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내리면 다다다다다 하고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기는 김정은이가 최근에 아마 그걸 아스팔트를 쫙 깔아가지고 새로 전부 개건했지 않았겠느냐 그래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문단, 그러니까 사전 점검단에 공항 관련 시설 전문가도 뭐 포함이 되어 물론 있다고 하니까 있으니까 뭐 정확히 보고 오겠죠. 자, 소장님, 갔는데 일단 우리 사전 점검단이 갔는데 금강산하고 마식령 스키장을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저희들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현승월 단장 왔을 때는 저희들이 모든 언론이 사실 실시간 중계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좀 답답한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자단이 동행하지 않는 게 관례고 관행이라 하지만 글쎄요, 조금 더 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부분이다. 그것도 뭐 제약이 돼 있겠죠. 하지만 좀 답답한 측면, 우리가 생각하는 면에서는 북측에서 조금 더 협조를 해줬으면 그 활동하는, 그러니까 점검하는 모습을 좀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남북 관계 현주소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북한하고 남한하고는 그 전체적인 사회 스탠다드가 한 4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원인이. 또 하나는 남북한 관계가 지난 10년간 계속 악화일로로 왔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그 정도를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관계가 좋아져서 그런 것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남북 관계가 장기적으로는 평화 정착의 길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우리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북측 측이 뭐 하는 대로 그쪽에서 뭐 협조해 주는 지금 있다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보여달라, 협조를 해달라, 더 요구를 해야 되는지, 뭐 직통전화 조금 가능한가 봅니다만 그 이상은 안 되는가 보여요. 직통전화는 아마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지난번에 그 현성원이 왔을 때도 아마 개성 쪽에다가 직통전화 가능한 선을 연결해 놓고 아마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 원래 그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가면 평양 이외에는 공개를 안 하죠. 이제 물론 이제 금강산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과거에 공개를 했었는데 그 이외 지역은 그러니까 점으로 공개를 하지만 그 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자단이 쫓아가지 않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우리 그러니까 현성월 지난번 그 사전 점검단이 왔을 때 우리가 엄청나게 예우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도 아마 거기에 버금가는 예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이제 사전 점검에 돌아오면 어떤 활동을 했고 뭘 봤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니까 저희들이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 의원님, 문제가요. 이 평창 올림픽 개막 전날 저희 북한에서 열병식을 한다고 합니다. 건문절 10주년 뭐 기념 행사 열병식을 한다는데 그 뭐 변경해서 한다는 것까지 뭐 3년 전부터 이렇게 행사를 해왔다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기획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개막식 전날인가, 참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이라기보다는 2월 8일 날 행사를 하는 거를 이제 지난 한 3년 전부터 차츰차츰 그 행사 크기를 확대해 왔죠. 확대해 왔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그 평창 올림픽 전날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날에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거는 북한의 의도가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일단은 그 이번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호응하는 것은 평화공세의 일환이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기들이 한테 유리한 어떤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유리한 국면이라는 건 협상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뭐 만약에 핵 보유국을 인정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자기들하고 다른 평화협정을 맺는다든가 그런 의도라면은 이번 그 열병식이 작년 4월 15일에 버금가는 엄청난 무력 시위가 될 수 있죠. 난 이걸로 내가 긴장을 앞으로 더 조성할 수 있으니까 나하고 협상하려면은 이만한 패를 내놔야 된다라고 이제 국제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국제사회가 다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아니고 반대라면은 평화 공세가 그야말로 자기가 평화적인 어떤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목적이라면은 이번 열병식은 굉장히 축제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축제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난 후자가 더 높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캐나다에서 지금 관광상품을 팔고 있어요. 열병식 관광상품을 팔고 있다는 거는 이것을 축제장으로 만들어서 북한은 절대로 내가 가진 핵무기는 절대로 세계 위험이 되는 무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면서 지금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 제재나 군사적 압박을 이완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걸 활용하는 목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어요. 선생님, 이제 우려되는 게 열병식 하는 게 좋다. 그렇다면
예전처럼 규모를 정말 크게 할 게 아니라 뭐 ICBM이 등장하고 새로운 무기가 등장한다면 그것 자체가 위협이고 저희들이 지금 조성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다른 거잖아요. 네. 그 뭐 이게 좀 특수하거나 예전하고 다르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정말 북측에서 하고자 한다면 그런 생각 해볼 만한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위협적인 모습으로 펼쳐질 열병식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갈마 비행장에서 에어쇼라는 거 했습니다. 그것도 외신 기자들 초청해 놓고 외국 상품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사실 가본 사람들은 재밌게 봤다고 해요. 외신들이 가서 보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축제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자신들의 어떤 일정의 과시를 하면서도 축제 형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과 좀 방식이 달라질 것,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것으로 평양에서 진행하는 그런 열병식은 다른 방식일 거라고 저는 다른 봅니다. 걸로요? 지금 뭐 위성에서는 지금 뭐 동원돼서 연습하는 모습, 또 에어쇼가 들어있다고 해요 이번에는. 그런 동향도 포착됐다고 하니까. 그 미림 비행장은 이제 항상 그 북한이 하는 모든 열병식을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탈북자들 거기에 참여했던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뭐 거의 반병신이 돼가지고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연습을 하게 한다고. 알겠습니다. 굉장히 힘든가 봅니다. 이건 질문은 소장님께 들어볼게요. 그 김현희 씨 잘 아시죠? 1987년 칼기 폭파 사건 이제 범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북한 전 국가공작원인데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북한이 변한 게 없다 한마디로.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올림픽 그 무렵에, 그러니까 1988년 올림픽 이전 1987년에 그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떠세요? 북한이 변한 부분이 있고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운영 체제가 예전에 배급 경제였다면 지금 시장 경제에서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변한 거고요. 다만 정권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거는 변하지 않은 거죠. 그건 뭐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그거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이제 사실 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바라는 거는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민족이 우리가 같이 공동 번영하는 그래 통일로 가는 진정성과 선의를 가지고 서로 만나자. 그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그 김현희가 1987년에 칼기 폭파할 때 지금도 북한은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오로지 남한을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활용하고 이용하고 또 자기들이 결국은 적화 통일을 해서 김정은 자기 지배 체제로 넣는 것을 목표하에 전술과 전략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는 면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이제 북측 평창 사전 점검단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북한의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단 선수단이 옵니다. 15명이 내려오는데 원래 당초는 2월 1일 날 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손발을 좀 맞춰봐야 될 상황이 있죠. 그래서 저희 측에서 요청을 한 것 같아서 생각보다 좀 빨리 내려와서 일단 훈련에 합류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빠듯한데 단일팀이 일단 구성이 됐고요. 매 경기마다 3명씩 출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단일팀을 구성할 때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했고요. 그리고 충분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때는 북한도 스포츠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그런 상태였고 지금은 오히려 북한이 좀 따라 내려앉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단일팀 구성하는 그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약간 반대 여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통적으로 동계 스포츠는 북한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같이 임할 수 있는 자세만 돼 있으면 북한 선수들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동계 스포츠만큼은 적어도. 그 경기장에서 이제 같이 응원을 하게 될 상황이고 뭐 더 힘을 내서 좋은 성적을 걸 수도 있고요. 그건 뭐 정말 경기를 해봐야 되는 거 변수도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지금 그 감독하고 코치가 내려오자마자 바로 맞춤형 플레이북이라는 거를 준답니다. 이제 그래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플레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고 아마 그 머니 감독이라고 그러죠. 그 여자분 그분이 머니 감독이 선수를 기용하는 건 자기 권한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뭐 지금 뭐 우리 그 체육회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죠. 이제 조별로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뭐 북한 선수단은 4조에다 넣어가지고 뭐 하겠다. 근데 만약에 15일 동안 맞춰보고
감독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한국 측 감독이 정권을 가지고 있다. 선수 경우에. 알겠습니다. 북한 측 감독도 내려온다는데 좀 잘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하나 우리 김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뭐 오늘 들려온 소식이 이제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 위안비 하부 문제 그렇죠? 그 문제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뭐 국회 일정을 핑계로 좀 안 올 수도 있다 했었는데 일단 어느 쪽으로 좀 기울는 것 같아요. 또 북한 측에서 공식 일정 협의 요청을 청와대 쪽에 한 것 같고요. 그 일단 4강 그 국가 정상 중에 일단 확정된 게 그렇죠? 유일하게 지금 온다면요. 오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아베 총리 입장에 처음에 이제 자기 의회 일정 때문에 못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뭐 4강에 주변 사국에 이제 그 정상들이 한 사람도 못 오니까 사실 내심 조바심이 좀 났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에게 강하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내심은 와줬으면 하는 게 굉장히 강했죠. 근데 어쨌든 일본 정상이라도 와서 올림픽을 좀 축하하고 이랬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국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시점에 선택을 한 거 아니겠느냐. 저 그렇게 좀 보고 싶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강하게 무효이지만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 무효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언젠가는 그걸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재협상이 걸려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참에 아예 그 재협상 자체의 원천 싹을 잘라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아마 아베께 인식했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끌면서 상대방이 우리 쪽이 결국은 아베 총리가 간다고 했을 때 완전히 하나의 어떤 큰 신세를 하나 지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아마 와서 그 위안부 문제에다가 쐐기를 박는 말을 한마디 하고 가지 않겠느냐. 이제 그게 이제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건데요. 또 한 가지는 내심 오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핵 문제에 어떻게 보면 한 당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미국만 쏘겠습니까? 한국 쏘지만 일본도 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당사자로서 남북 관계가 앞으로 북핵 문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흘러갈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많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뭔가 그 입을 맞춘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그 북핵 정국에 자기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알겠습니다. 원래는 오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이제 위안부 문제 때문에 좀 재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또 한일 관계 꼬인 실타래 좀 풀리길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이 소장님 그 마식령 스키장에 올림픽 주간 방송사 MBC 간판 앵커가 가가지고 중계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 고위 관리를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핵 개발은 대화 의제가 안 된다. 또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건 뭐 미국에 대한 메시지인지 아니면 다른 뭐 그전에 했던 그런 말의 반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전혀 핵과 관련된 의제는 논의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올림픽 이후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미 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가 간의 외교적 대화나 뭐 관계는 사실은 그 수면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우리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물밑 대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남북 간의 접촉이 충분히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고 또 북미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북한이 감당해야 되는 걸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봐요. 충분히 북한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충분히 주의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 그러면 북한도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과는 다른 방법의 출로를 찾을 거고요. 근데 그게 뭐 어땠을 때 오히려 북한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예측 불가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북 간의 접촉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유용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진무 세종연구소 개원연구위원 김영덕 한반도 평화번영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